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도련님. 낯씀의 소새끼. 어느 날 저녁 오마치란 동네를 산책하고 있는데 우체국 옆에 메밀국수라고 쓴 밑에 도쿄식이라고 써붙인 간판이 눈에 띄었다. 나는 메밀국수라면 사족을 못 쓴다. 도쿄에 있을 때도 메밀국수집 앞을 지나다가 그 냄새를 맡으면 꼭 들어가고 싶었다. 이곳에 와서 오늘까지 학교 수업과 그놈의 골동품 잡동사니 때문에 메밀국수를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메밀국수 간판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한 그릇 먹고 가려고 들어섰는데 도쿄식이라고 써붙인 글자가 무색하게 식당 안은 지저분하기 그지없었다. 도쿄 근처에 와본 적도 없는 식당 주인인지 아니면 청소할 돈이 없는 건지 다다미는 색깔이 바랬고 모래가 까칠까칠하게 남아 있었다. 벽은 그을러서 새카맣다. 천장은 램프 그을음 때문에 까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낮아서 들어서자마자 목을 움츠려야 했다. 그럴듯하게 음식 이름을 써서 붙인 가격표만 깨끗한 새 것이었다. 아마 낡은 집을 사서 식당을 연 지 며칠 안 되는 모양이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튀김국수여서 여봐, 여기 튀김국수 좀 가져와봐 하고 큰 소리로 주문을 했다.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 모여 앉아서 후룩후룩 소리를 내며 뭘 먹고 있던 남자 셋이 나를 힐끗 쳐다봤다. 처음에는 안이 어두컴컴해서 못 알아봤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 우리 학교 학생들이었다. 저쪽에서 인사를 하기에 나도 고개를 슬쩍 숙였다. 오랜만이라 튀김국수를 4그릇이나 깨끗이 먹어치웠다. 다음 날 아무 생각 없이 교실에 들어서자 칠판 한가득 튀김 선생이라고 써 있었다. 내 얼굴을 보자 모두들 와하하 하고 웃었다. 나는 머쓱해져서 내가 튀김국수 좀 먹었기로 그게 뭐 그리 이상한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학생 중 한 명이 그래도 4그릇이나 그건 쪼까 너무한 것 아닐란가? 했다. 4그릇을 먹든 5그릇을 먹든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뭐가 잘못됐나? 하고는 서둘러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로 돌아왔다. 쉬는 시간 10분이 지나서 그 다음 교실로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칠판에 여봐, 여기 튀김국수 4그릇, 단 웃어서는 안 됨 이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닌가. 앞반에서는 뭐 특별히 거슬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다. 농담도 도를 넘으면 기분이 나쁜 법이다. 그건 떡을 잘 굽다가 태운 거나 마찬가지여서 좋다고 할 사람이 없다. 이 촌놈들이 뭘 몰라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만둬야 하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1시간 정도면 동네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 수 있을 만큼 좁은 동네에 살면서 도무지 구경거리라고는 없었으니 내가 튀김국수 좀 먹은 것을 갖고 러일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소문을 뻗뜨리고 다닌 거겠지. 참으로 불쌍한 놈들이다.
어릴 적부터 배운 거라곤 그런 것뿐이니 속이 삐딱해져서는 화분에 심은 단풍나무처럼 치졸해지는 것이다. 아무 뜻 없이 한 일이라면 웃고 넘길 수도 있었을 것을. 이것은 아니다. 어린 것들이 이렇게 고약하게 굴겠단 말이지. 나는 말없이 칠판을 지우고 돌아서서 이걸 장난이라고 친 건가? 비겁한 짓이야. 너희들 비겁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나? 하고 물었더니 망신 좀 당했기로 화를 버럭 내는 것이 비겁한 것 아닐란가? 하고 받아치는 놈이 있다. 마음에 안 드는 놈이다. 내가 도쿄에서 이런 총구석까지 저따위 녀석들을 가르치려고 왔나 생각하니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그래서 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하고 수업을 시작했다. 그 다음 교실로 수업하러 들어갔더니 그 교실 칠판에는 튀김국수를 먹으면 억지를 부리고 싶어진단께 라고 쓰여 있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나는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아서 교무실로 뛰어들어가 저런 되먹지 못한 놈들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던지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가보니 학생놈들은 쉬게 되어 잘들 놀았다고 한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 학교보다 차라리 그 골동품 잡동사니에게 잡히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튀김국수 사건도 집으로 돌아와 하룻밤 자고 나니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다. 학교에 나가보았더니 학생들도 나와 있었다. 그러고 나서 사흘 정도는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나는 스미다라는 동네에 가서 구워서 팥이나 꿀 등을 발라먹는 떡인 당고를 먹었다. 스미다는 온천으로 유명한 마을인데 내가 사는 동네에서 기차를 타면 10분 정도, 걸어서도 30분이면 갈 수 있다. 이곳은 요리집도 많고 온천 여관에 공원까지 있으며 또 조금 걸어가면 유흥가도 나온다. 내가 들어간 당고집은 유흥가 입구에 있었는데 맛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온천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잠깐 들렀다. 요번에는 녀석들 그림자도 없으니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첫 수업에 들어가니 칠판에 당고 2접시 7전이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나는 당고 2접시를 먹고 7전을 냈다. 정말이지 신물나는 녀석들이다. 그렇다면 둘째 시간에도 뭔가 써놓았겠지 예상하고 들어갔다. 유흥가에서 먹은 당고 맛 좋아 맛 좋아 라고 쓰여 있다. 진절머리 나는 놈들. 며칠 후 당고 사건이 좀 사그라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빨간 앞치마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건 또 뭔가 했더니 별로 시답지 않은 이유였다. 나는 이곳에 온 이후로 거의 매일 스미다의 온천에 간다. 이 동네 어딜 가도 도쿄에 비하면 발 뒤꿈치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온천 하나만큼은 알아줄 만하다. 내 여기까지 큰 걸음했으니 여한 없이 온천이나 하고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녁 먹기 전에 운동 삼아 걸어서 온천에 간다. 그런데 온천에 갈 때는 꼭 큰 수건을 매달고 간다. 이 수건에는 빨간 줄무늬가 있어서 물에 젖으면 언뜻 빨간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는 이 수건을 길을 걸을 때도 기차를 타고 오가면서도 언제나 매달고 다녔다. 그런데 애들이 그것을 보고 빨간 앞치마 하고 부르는 것이다. 정말이지 좁아 터진 촌구석에 살자니 별게 다 성가시다. 그뿐만이 아니다. 온천은 새로 지은 3층 건물로
그곳 고급탕에서는 유카타를 빌리고 때밀이에게 때를 미는데 8전이 든다. 그리고 여자가 차를 가져온다. 나는 언제나 고급탕에서 목욕을 한다. 그러자 이번엔 40엔 월급 받고 매일매일 고급탕에서 목욕하는 것은 사치라는 소리가 들렸다. 쓸데없는 참견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가는 그 온천의 욕탕은 화강암을 쌓아 올려 모양도 그럴듯하고 넓이도 다다미 15장짜리 방 정도 넓이로 보통 10대 명은 들어가 앉을 수 있는데 가끔 탕 안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다. 일어섰을 때 물이 가슴팍까지 차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는 운동한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헤엄을 쳤다. 사람이 없는 틈을 잘 봐두었다가 냉탕에서 수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온천탕 문을 열고 오늘도 한번 멋지게 물살을 갈라볼까 하고 탕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 욕조 입구에 커다란 판자가 붙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검은 글씨로 욕탕에서 수영하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 외에는 욕탕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좀처럼 없으니 그 간판은 나 때문에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붙인 것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난 수영을 포기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갔다. 교실 칠판에 이번에는 욕탕에서 수영하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난 입이 떡 벌어졌다. 전교생이 나 하나를 감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울했다. 애들이 뭐라 하든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나는 아니지만 어쩌다 이런 총구석에 와서 이 꼴을 당하나 생각하니 한심스러웠다. 그러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그 골동품 잡동사니 때문에 시달린다. 학교에는 숙직이라는 것이 있어서 교직원들이 돌아가며 밤에나마 학교를 지킨다. 그런데 너구리하고 빨간 셔츠만은 예외다. 어째서 두 사람은 숙직을 서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주임관 대우라서 그런다고 한다. 월급은 월급대로 많이 받고 수업은 수업대로 조금밖에 안 하면서 숙직까지 안 서다니. 자기들 멋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 얼굴을 들고 다닌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어느 날 거센 바람이 아무리 혼자서 불공평하다고 외쳐도 달걀로 바위치기지란 말을 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불공평한 것은 불공평한 것이고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법이다. 거센 바람은 마이트 이즈 라이트라는 영어를 갖다 붙이며 현재 상황을 비유했다.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물어보았더니 강한 자의 권리라는 의미란다. 강한 자의 권리라면 나도 예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거센 바람에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강한 자의 권리와 숙직은 다른 문제다. 너구리랑 빨간 셔츠가 강한 자라니 누가 그 말에 찬성한다는 말인가? 불공평한 것은 불공평한 것이고 어쨌든 내가 숙직을 설 차례가 돌아왔다. 나는 어릴 적부터 내가 덮던 이불이 아니면 잠을 깊이 못 잔다. 그래서 친구들 집에 가서 잠을 잔 적이 한 번도 없다. 친구네 집에서도 잠을 못 자는데 하물며 숙직실에서. 하지만 이것도 월급 40엔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별 수 없지. 참고 하는 수밖에. 선생들도 학생놈들도 다 돌아가고 혼자 멍하니 있는 건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숙직실은 학교 건물 뒤편에 있는 기숙사의 서쪽 끝방이다. 잠깐 동안 지는 햇빛을 그대로 받는 방에 있자니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었다. 촌구석이라 그런지 가을이 되어도 볕이 따갑고 덥다. 사환에게 학생들이 먹는 밥을 가져오라고 해서 먹었는데 어찌나 맛이 없던지 질려버렸다. 이런 맛없는 음식을 먹고도 용케들 날뛰는구나. 게다가 저녁을 4시 반에 먹다니 대단하다. 아무튼 저녁밥까지 다 먹었는데 밖은 여전히 밝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온천탕에 뛰어 들어가고 싶었다. 숙직을 하면서 밖에 돌아다녀도 괜찮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있자니 좀이 쑤셔 못 견딜 지경이었다. 내가 이 학교에 처음 온 날이 떠올랐다. 그때 사환 아이가 숙직 선생은 잠깐 볼일 보러 나갔다고 말했다. 그 당시에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그 입장이 되고 보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나가는 게 바른 일이다. 그래서 사환 아이를 불러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더니 이 녀석이 무슨 볼일 있으세요? 했다. 그래서 볼일이 아니라 온천에 좀 가는 거다. 라고 대답하고 재빨리 빠져나왔다. 나의 빨간 수건을 안 가지고 나온 것이 좀 후회가 되긴 했지만 오늘은 온천에서 빌리기로 했다. 욕탕에 들락날락하며 몸을 좀 풀었더니 그제서야 겨우 밖이 어둑어둑해져서 기차를 타고 역에 내렸다. 역에서부터 학교까지는 약간 걸어야 한다. 뚜벅뚜벅 기분 좋게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너구리가 걸어오는 게 아닌가. 너구리는 지금부터 역으로 가 기차를 타고 온천탕에 가겠지. 내가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옆을 지나가는데 내 얼굴을 쳐다보기에 가볍게 인사를 했다. 자네 오늘 숙직 당번 아니었나? 사뭇 진지한 어투였다. 아니었나는 무슨 아니었나야. 바로 2시간 전에 나한테 오늘 처음 숙직을 서는구만. 그럼 수고하게 라고 했으면서 교장인지 뭔지 감투를 쓰면 다 저렇게 말을 빙빙 돌려가며 해야 되나? 나는 짜증이 나서 네 맞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당번이니까 지금부터 들어가서는 꼼짝 않고 붙어 있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하고 빨리 그 자리를 떴다. 거의 다 와서 마지막 모퉁이를 돌자 이번에는 거센 바람과 마주쳤다. 괜히 맞방만한 동네라 어쩔 수가 없다. 문 밖만 나서면 꼭 누구와 부딪힌다. 거센 바람이 먼저 어이, 자네 오늘 숙직 당번 아니었어? 하고 묻기에 네, 숙직입니다. 했더니 숙직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되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안 될 것까지 있습니까? 나왔는데 안 돌아다니는 것이 안 될 일이지요. 했다. 자네 그렇게 흐리터분하게 일하면 곤란하네. 교장이나 교감이라도 만나면 골치 아파진다고. 하고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내서 교장 선생은 지금 막 마주쳤는데 더울 때 산책이라도 하지 않으면 숙직하는 것도 꽤 고생일 거라면서 칭찬하셨어요. 하고 이젠 누굴 또 만날까 무서워서 얼른 학교로 돌아왔다. 이윽고 해가 저물었다. 해가 진 다음 1~2시간 동안은 사환 아이를 숙직실로 불러 이야기를 했으나 금세 실증이 나서 잠이 안 오더라도 일단은 들어가 누워보자 생각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모기장을 걷어올리고 들어가 빨간 담요를 걷어젖히고 풀썩 앉았다가 벌렁 드러누웠다. 자기 전에 이불 위에 풀썩 앉는 것은 어릴 적부터의 버릇이다. 오가와 마치의 하숙집에 머물 때는 아래층에 묵던 법률학교 서생이 좋지 않은 버릇이라며 기분 나쁜 소리를 한 적이 있다.
야들야들한 법률학교 서생이란 작자가 입만 살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길게 늘어놓기에 쿵쿵 소리가 나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하숙집 건물이 부실한 탓이니까 할 말이 있으면 하숙집 주인에게 하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해 주었다. 숙직실이야 아래층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아무리 쿵쿵거려도 괜찮다. 될 수 있는 대로 소리를 크게 내며 주저앉지 않으면 잔 것 같지가 않다. 온천도 다녀왔겠다. 아이고 기분 좋다 하고 다리를 쭉 뻗었는데 뭔가가 양쪽 다리에 들러붙었다. 까칠까칠한 것이 벼룩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하고 다리로 이불 속을 휘저보았다. 그러니까 까칠하게 닿는 것이 더 많아졌다. 후다닥 다리를 빼내어 보니 정강이 근처에 대여섯 군데, 허벅지에 네댓 군데가 불구스레하고 엉덩이 밑에서 뭔가 뿌직하고 뭉개지는 소리가 났다. 배꼽 근처도 한 군데가 벌겋다. 놀라서 벌떡 일어나 담요를 획 걷었더니 그 안에서 메뚜기가 5, 60마리는 좋게 튀어나왔다. 정체를 몰랐을 때는 기분만 이상했는데 그게 메뚜기임을 알자 갑자기 열이 확 받쳤다. 메뚜기 주제에 사람을 이렇게 놀래키다니 어디 맛 좀 봐라. 잽싸게 베개를 집어들고 두세 번 후려쳤는데 그놈들이 너무 작아서 영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봄날 대청소하듯이 돗자리를 둘둘 말아 그놈들이 튀어나왔던 곳을 힘껏 내리쳤다. 이것들이 놀란 데다가 돗자리로 후려치니까 이제는 내 어깨, 머리 위로 날아와 앉는 놈에 또 부딪히는 놈에 정신을 못 차렸다. 내 얼굴에 와서 붙은 놈은 베개로 칠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잡아서 있는 힘껏 집어던졌다. 하지만 아무리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메뚜기들을 내던져도 그놈들이 날아가 부딪히는 곳이 모기장이라 이것들이 또다시 날아오른다. 메뚜기들은 솜방망이로 한 대 얻어맞은 것뿐이다. 영 수고한 보람이 없다. 메뚜기는 얻어맞으면서도 그대로 있다. 죽지도 않고 도망도 안 간다. 마침내 30분 정도 걸려서 메뚜기들을 다 때려잡았다. 빗자루를 가져와 메뚜기 시체를 쓸어 담았다. 사완아이가 방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이에요? 하기에 나는 무슨 일이냐니 메뚜기를 이불 속에다 키우는 녀석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했더니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한다. 모른다면 단주라냐 하고 소리치면서 빗자루를 문 쪽으로 집어 던졌더니 사완아이는 그 길로 빗자루를 들고 나가버렸다. 나는 서둘러 기숙사로 올라가 기숙생 중 3명을 대표로 불러냈다. 그랬더니 6명이 나왔다. 6명이든 10명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잠옷바람으로 나는 그 자리에서 단판을 지으려고 뭐 때문에 메뚜기를 내 잠자리에 넣었나 했더니 메뚜기가 뭐단가요? 하고 맨 앞줄에 선 놈이 다시 물었다. 재수없게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 이 학교는 교장을 비롯해서 학생들까지 빙빙 말꼬리를 돌린다. 메뚜기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 보여주지. 하면서 한 마리 잡아서 보여주려고 돌아섰더니 싹 쓸어버려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시 사완 아이를 불러 아까 내다버린 메뚜기 도로 갖고 들어와라 했더니 벌써 다 쓸어 담아서 버렸는데 다시 주워올까요? 했다. 그래, 다시 주워와. 하고 소리쳤더니 사완 아이가 뛰어나가서 한참 만에 종이 위에 메뚜기 10마리 정도를 얹어와서는 너무 죄송한데요. 밖이 캄캄해서 이것밖에 못 주워 담았어요. 내일 더 많이 주워올게요. 했다. 이거 원, 사완까지 바보다. 나는 메뚜기 한 마리를 집어 녀석들에게 보이며 이게 메뚜기란 것이다.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메뚜기가 뭔지도 모른다니 말이나 되냐. 했더니 왼쪽 맨 끝에 있던 얼굴이 동그란 녀석이 방앗개비 아니단가 그거 하면서 말대꾸를 했다. 나는 화가 치밀어 니들은 방앗개비라고 부를지 몰라도 표준어로는 메뚜기다. 메뚜기를 방앗개비라고 부른다고 메뚜기가 아닌 줄 알아? 하고 소리쳤다. 그랬더니 뒷줄에 선 또 한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방앗개비는 방앗개비고 메뚜기는 메뚜기지라. 내 참 죽을 때까지 이따위로 깐족거릴 녀석들이다. 그래, 메뚜기든 방앗개비든 왜 내 이불 속에 저런 것들을 집어넣었냔 말이다. 내가 언제 저런 것들 집어넣어달라고 한 적 있냐? 아무도 집어넣지 않았단께로. 아니, 일부러 집어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이불 속에 들어왔단 말이야? 방앗개비는 본디 따뜻한 데를 좋아한단께로. 저거들이 좋아서 찾아 들어간 것 같은 게.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메뚜기가 저 좋아서 찾아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속을 것 같냐? 바른 대로 대. 누가 이따위 장난했는지. 바른 대로 되라고 그러셔도 그런 사람이 없는디 어찌 말을 한단가? 비겁한 놈들이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정정당당히 밝히지 못할 바에야 애시당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증거가 없다고 끝까지 시치미를 뗄 심산으로 뻔뻔스럽게 말꼬리를 잡는 모습이 더 얄미웠다. 나도 중학교 때 장난이라면 꽤 쳐본 사람이다. 그러나 누가 이랬어 했을 때 내가 안 했다고 잡아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건 한 것이고 안 한 건 안 한 것이다. 나란 놈은 장난을 쳤어도 거리낄 게 없다. 거짓말을 해서 벌을 피할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장난을 하지 말 일이다. 장난과 벌은 붙어 다니는 것이다. 벌이 있으니까 장난칠 마음도 생기는 거지. 장난은 실컷 쳐놓고 벌은 안 받으려고 피하다니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노릇인가. 돈은 빌리면서 갚아야 될 땐 오리발 내미는 비열한 놈들은 모두 이런 녀석들이 어릴 적 벌은 못 버리고 자라서 하는 짓거리다. 도대체 학교에 와서 뭘 배우는 거야, 저런 녀석들은. 기껏 학교에 와서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을 속여먹고 다른 사람 뒤에 숨어서 욕이나 하고 이따위 장난질이나 하는데. 저런 것들도 나중에 졸업장 받고 나 학교 나왔네 하고 큰 소리치고 다닐 테니 참. 나는 이 썩어 빠진 놈들하고 얼굴 마주 대하기조차 비위가 뒤틀려서 그렇게 시치미를 떼겠다면 더는 물을 것도 없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교양 있는 것과 비열한 것도 구별 못하니 니들도 참 안 됐다. 하고 6명을 내쫓았다. 나는 하는 말이나 다니는 모양새로 봐서는 그다지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가짐만은 저런 녀석들보다 훨씬 바르다. 6놈은 유유히 물러갔다. 언뜻 보면 저 녀석들 겉모습이 교사인 나보다 훨씬 잘나 보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안달하지 않고 진득하니 서 있는 모습은 나를 더욱더 화나게 했지만 아무튼 나는 이런 놈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 보니 조금 전 소동 때문에 모기장 속에서는 모기들이 윙윙 소리를 내고 있었다. 초를 들고 한 마리씩 태워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모기장 줄을 풀어서 길게 묶어 방 한가운데 10십자 모양으로 흔들어대다가 금속고리에 손등을 얻어맞았다. 대충 정리를 하고 3번째로 잠자리에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가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다. 생각해보니 퍽 성가신 곳에 왔구나 싶었다. 도대체 중학교 선생이란 것이 어디에 갖다 놓아도 이런 꼴이나 당한 데서야 이처럼 딱한 일이 또 있겠나. 그런데도
선생이란 인간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면 다들 무척이나 참을성 있는 벽창호라도 되나 보다.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따라갈 인간성이다. 그러다가 문득 기호가 생각났다. 기호야말로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신분도 미천한 노인이지만 인간성은 높이 살만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살핌을 받고도 딱히 고맙다는 생각 한 번 안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멀리 고향을 떠나와 보니 비로소 신세를 많이 졌다는 것을 알겠다. 기호는 날 보고 욕심 없이 올곧은 성품이라고 칭찬하곤 했는데 칭찬받는 나보다 칭찬하는 쪽이 더 훌륭한 인간이다. 기호가 보고 싶다. 기호를 생각하면서 몸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벼랑간 머리 위에서 30-40명쯤이 2층 마룻바닥이 꺼질 정도로 통도로동동 동통 통도로동동 동통 하고 박자를 맞춰가며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발소리에 맞춰 함성도 났다. 그래서 나는 이건 또 뭐야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어나는 순간 아하, 내가 좀 전에 불러낸 것 때문에 이것들이 또 날뛰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니놈들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잘못했다고 뉘우치기 전까지는 그 죄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거야. 니놈들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 제대로 된 놈들이라면 밤새 죄를 뉘우치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날 찾아와 사죄를 해야 옳지. 비록 사죄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밤이 늦었는데 조용히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또 뭐냔 말이야. 아니, 기껏 기숙사를 지어놓고 돼지 새끼들을 치는 것도 아닐 테고 고약한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나는 잠옷바람으로 숙직실을 뛰어나와 계단을 2계단씩 건너 뛰어 올라갔다. 그러자 요상하게도 지금까지 머리 위에서 우당탕 하던 소리가 갑자기 싹 사라지고 떠드는 소리는커녕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했다. 전등은 모두 꺼져 있고 기숙사 안은 온통 캄캄했기 때문에 어디 뭐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사람이 어딘가에 있으면 그것은 느낌으로도 알 수 있다. 헌데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길게 뚫린 복도에 쥐새끼 한 마리도 없었다. 복도 바깥에서 달빛이 비쳐 맞은편 쪽은 오히려 밝았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나 횡설수설 잠꼬대를 하고 돌아다녀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자주 있다. 16인가 17살 때는 다이아몬드를 주운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옆에 있던 형한테 아까 그 다이아몬드 어쨌어? 하고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을 정도다. 그 이후 사흘 내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며 놀려대서 무척이나 난처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꿈을 꾼 것인지도 몰라. 확실히 쿵쾅대긴 했는데. 복도 가운데에 서서 꿈인지 생시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달빛이 비치는 저쪽 끝에서 갑자기 하나, 둘, 셋, 와하 하고 30-4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다. 그런 다음 곧바로 아까 내가 들은 것처럼 발로 박자를 맞춰서 모두가 마룻바닥을 구르는 것이었다. 그것 봐, 꿈이 아니잖아. 역시 사실이야. 조용히들 해, 한밤중이야. 나도 뒤질세라 소리를 치며 건너편 복도로 뛰어갔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복도는 캄캄하다. 복도 끝쪽의 달빛을 등대 삼아 뛰는 것이다. 한 2간, 약
3.6m쯤 뛰었는데 복도 한가운데에서 뭔가 딱딱하고 커다란 것에 정강이를 정통으로 부딪혔다. 아, 아프다. 하는 소리가 머릿속에 울리는 순간 내 몸은 앞으로 고꾸라졌다. 일어나 보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정신은 말짱했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열이 바짝 올라 한쪽 다리로 일어섰는데 벌써 발 구르는 소리도 사람 소리도 나지 않았다. 잠잠했다. 아무리 인간이 비겁하다고 해도 분수가 있지. 이건 인간이 아니라 돼지다. 두고 봐라. 내가 숨어서 이따위 짓을 하는 놈들을 모조리 잡아내 꼭 사죄를 받아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테니. 마음을 굳게 먹고 방문을 확 열어젖혀서 샅샅이 검사하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열쇠로 잠근 것인지 책상을 문 앞에 쌓아놓은 것인지 아무리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엔 건너편 북쪽에 있는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 문도 꿈쩍하지 않았다. 내가 그 돼지 새끼들을 잡아내려고 안달하고 있는 순간 이번에는 또 동쪽 끝에서 아까 그 함성과 발 구르는 소리가 났다. 이놈들이 동쪽 서쪽 서로 짜고 사람을 골탕 먹일 셈이구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장 어찌해야 좋을지 생각나지 않았다. 솔직히 이 순간 한마디 털어놓자면 내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울컥하긴 하지만 그걸 해결할 지혜가 모자란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묘안이 떠오르질 않는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도쿄 토박이는 패기가 없다는 말을 듣는 건 죽기보다 싫다. 숙직을 하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깎아머리들한테 골탕이나 먹고 포기하고 들어가 자는 꼴을 보이면 이건 정말이지 평생 불명예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래봬도 나는 하타모토다. 하타모토 집안이면 세이와 겐지로 다다의 만주의 자손이다. 이런 총구석 천민들하고는 그 태생부터가 다르다. 지금 이 상황을 어찌해야 좋은지 그 대책이 안 서는 것이 애석할 따름이다. 대책이 안 선다고 질 수는 없다. 내가 솔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다. 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선 정의가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다. 오늘 밤 안으로 못 이기면 내일 이긴다. 내일 또 이기지 못하면 모레 이긴다. 모레도 이기지 못하면 하숙집에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해서 승리할 때까지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복도 한가운데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날이 셀 때를 기다렸다. 모기들이 앵앵거리며 달려들었으나 꿈쩍하지 않았다. 아까 부딪힌 정강이를 만져보니 끈적끈적하다. 피가 나는 것 같다. 피란 한 번 나오면 콸콸 쏟아지는 것이 좋다. 좀 전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닌 것이 피곤했는지 이내 꾸벅꾸벅 졸았다. 뭔가 주위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번쩍 떴더니 내가 앉아있던 자리 오른쪽 문이 반쯤 열리고 학생 둘이 내 앞에 서 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코앞에 있는 놈의 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그랬더니 그놈이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나머지 한 명이 당황스러워하는 틈을 타서 그놈마저 확 덮쳤다. 어깨를 잡아 누르며 두세 번 흔들었더니 입은 떡 벌어지고 눈은 휘둥그레졌다. 이놈들 내 방으로 와 하고 일으켜 세우고 보니 영 겁먹은 표정들이어서 그냥 내가 데리고 갔다. 날은 이미 밝았다.
숙직실로 끌고 온 두 놈을 세워두고 어젯밤 소동에 대해 다그쳤는데 그놈들은 어차피 돼지인지라 언제까지나 모른단께로만 반복할 뿐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있는데 한 명이 내려오고 또 한 명이 들어온다. 한 명씩 두 명씩 2층에서 숙직실로 모여들었다. 그 낯짝들을 보니 모두 졸린 듯 눈꺼풀이 축축 처졌다. 이런 한심한 놈들. 하룻밤 못 잤다고 얼굴들이 그게 뭐냐? 그러고서 남자라고 할 수 있나? 세수라도 하고 다시 들어와. 했는데 아무도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50여 명을 세워두고 1시간가량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너구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완아이가 학교에 소동이 났다고 너구리에게 일러 바쳤다고 한다. 이까진 일로 교장까지 부르다니 간이 작기도 하다. 그러니 중학교 사완 노릇이나 하고 있지. 너구리는 잠자코 앉아 내 설명을 들었다. 녀석들의 변명도 잠깐 들었다. 그러고 나서 녀석들에게 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라. 빨리 나가서 세수하고 밥 먹지 않으면 수업 시간 놓치니까 서둘러라. 하고 녀석들을 모두 내보냈다. 시시한 처분도 다 있다.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저놈들 모두 퇴학시켜버린다. 이렇게 물러터지게 아이들을 봐주니 녀석들이 숙직 선생을 바보로 알고 놀리는 것이다. 그 다음엔 나를 보고 어젯밤 학교일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자고 피곤할 테니 오늘 수업은 쉬게 하기에 나는 이렇게 바로 대답해 주었다. 아닙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있다고 해도 목숨이 붙어있는 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수업은 합니다. 하룻밤 못 잤다고 수업을 못할 정도라면 제가 받은 월급을 도로 내놓겠습니다. 교장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잠시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하지만 자네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정말 괜찮겠나? 하고 물었다. 듣고 보니 어쩐지 얼굴이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가렵기 시작했다. 밤새 복도에 앉아 있을 때 모기가 와서 엄청나게 물어댄 모양이다. 나는 얼굴을 극적이면서 얼굴은 이렇게 됐어도 입은 멀쩡하니 수업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하고 답했다. 교장은 웃으면서 아이고 기운 좋으시네 하며 칭찬했다. 사실 말하자면 칭찬이 아니라 비꼬는 것이다. 어느 날 빨간 셔츠가 낚시하러 같이 안 가실래요? 하고 물었다. 빨간 셔츠는 비위가 상할 정도로 상냥한 목소리를 내는 남자다. 진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다. 물은 남자라면 남자다운 목소리를 내야 하는 법이다. 게다가 저 사람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 아닌가. 물리 전문학교만 나왔어도 나 정도 목소리가 나오는데 문학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볼썽사납다. 내가 아, 네, 낚시요 하고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듯 대답했더니 낚시는 해본 적 있나요? 하고 무례한 질문을 한다. 뭐 많지는 않지만 어릴 때 고매의 유료 낚시터에서 붕어를 한 3마리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쿠라자카의 비샤몬 잿날 낚싯대로 한 8촌쯤 되는 놈을 잡았다가 그놈이 펄떡이는 바람에 놓친 적이 있는데 그건 지금 생각해도 좀 아깝습니다. 라고 했더니 빨간 셔츠는 턱을 앞으로 쭉 빼고 호호호 하며 웃었다. 뭐가 호호호야? 그게 뭐 우스운 이야기라고. 그럼 아직 낚시 맛은 잘 모르시는 거네요. 괜찮으시면 내가 한 수 가르쳐 드리지요. 하고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한다. 누가 배우고 싶대?
도대체 낚시나 사냥질이나 하는 것들은 모두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히 살아 움직이는 것을 죽여놓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겠나. 물고기든 새든 잡혀 죽는 것보다 살아 움직이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겠지. 낚시나 사냥질을 안 하고서는 굶어 죽는다면 또 몰라도, 그렇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을 죽이다니 배부른 소리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상대는 문학사라 달변가이니 말싸움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해 잠자코 있었다. 그랬더니 빨간 셔츠는 내가 그대로 항복했는 줄 알고, 자, 내가 돈도 안 받고 한 수 가르쳐 줄 테니 시간 있으면 오늘 어때요? 요시카와 선생이랑 둘만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가시죠. 하고 재촉이다. 요시카와 선생이란 미술 담당으로 그 떠버리를 말한다. 이 떠버리는 무슨 속셈인지 빨간 셔츠네 집에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리면서 어디든지 붙어 다닌다. 무슨 주인과 종놈처럼. 빨간 셔츠가 가는 곳이라면 떠버리도 따라가게 마련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둘만 가면 될 것이지 뭐하러 뚱 하고 있는 나한테까지 말을 거는지. 아마 자기가 강태공쯤 되는 줄 알고 고기를 낚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난 체 하려고 말을 꺼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기가 죽을까? 그깟 고기 2마리 낚는다 해도 꿈쩍 않는다. 나도 사람인데 아무리 서투르다고 해도 낚싯줄 느리고 앉아있으면 뭐든 걸리겠지. 내가 안 간다고 하면 낚시 따위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 안 가는 줄도 모르고 빨간 셔츠는 분명 낚시가 서툴러서 피하는 줄로 착각할 것이다. 나는 갑시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수업을 끝내고 3시까지 앉아있다가 바로 집으로 와서 옷을 대충 갈아입고 정류장에서 빨간 셔츠와 떠버리를 만나 해변가로 향했다. 한 사람이 노를 젓는 입에는 가늘고 긴 것이 도쿄 근처에서는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었다. 배안을 둘러보았지만 낚싯대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낚싯대 없이 낚시를 할 수 있나? 어쩔 셈이지? 궁금하여 떠버리에게 물었더니 바다 낚시할 때는 낚싯대를 쓰지 않아요. 실로 합니다. 하고 턱을 만지면서 마치 자기가 낚시 전문가라도 되는 양 말한다. 이렇게 한마디 대꾸도 못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아무 말 않고 앉아 있을 것을 그랬다. 빨간 셔츠는 먼 곳을 둘러보면서 연거푸 경치 한번 기막히네 한다. 그러자 바로 떠버리가 절경입니다 하고 받는다. 절경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은 상쾌했다. 망망한 바다 위에서 바닷바람을 쐬는 것은 좋은 일임이 분명했다. 배가 고파왔다. 저 소나무 좀 봐. 줄기가 곧고 위는 우산 모양인 게 터너의 그림 같네. 하며 빨간 셔츠가 떠버리에게 고개를 돌리니 그야말로 터너로군요. 저 모양이라니 터너가 분명합니다. 하고 떠버리도 아는 척을 한다. 터너라니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몰라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다. 배는 섬을 오른쪽으로 돌아 천천히 섰다. 파도는 전혀 일지 않았다. 바다 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잔하고 고요했다. 빨간 셔츠 덕분에 좋은 구경한다. 가능하면 그 사람이 안 산다는 섬에 한번 내려보고 싶어서 물었다. 저기 저 바위들이 있는 곳에는 배를 댈 수 없나요? 배야 갖다 댈 수는 있지만 낚시하기에 암벽은 좋지 않아요. 빨간 셔츠가 이렇게 말하기에 난 그냥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떠버리는 교감 선생님, 저 섬을 터너섬이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요? 하고 쓸데없이 떠든다. 그거 좋겠네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부릅시다. 하고 빨간 셔츠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 우리 속에 나도 포함시킨 거라면 곤란하다. 나는 그저 푸른 섬이면 된다. 저 바위 위에 라파엘로의 마돈나상을 갖다 놓으면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고 떠벌이가 떠벌리자 마돈나 얘기는 그만두도록 하지요. 호호호. 하고 빨간 셔츠가 비위 뒤틀리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뭐가요? 아무도 없는데요, 뭘. 하면서 내 얼굴을 힐끔 쳐다보더니 얼른 고개를 돌리고 실실 웃는다. 나는 왠지 기분이 안 좋아졌다. 마돈나든 고단나든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놓든지 눕혀놓든지 할 일이지. 자기네끼리 아는 얘기를 해놓고 모를 테니 괜찮다는 둥 떠들다니. 정말이지 교양머리 없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도쿄 태생입네 하고 다니다니. 마돈나라는 것은 아무래도 빨간 셔츠에 단골 기생 별명이지 싶었다. 자기가 예뻐하는 기생을 무인도 소나무 아래 세워두고 바라보는 것은 어려울 것도 없다. 그걸 떠버리가 유화로 그려서 전시회라도 내면 좋겠지. 여기 께가 좋겠지요. 하고 뱃사공이 배를 세우고 닻을 내렸다. 빨간 셔츠가 보자 깊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 하고 묻자 6길 약 1.8m 정도는 되겠네요. 했다. 그 정도라면 도미는 잡기 어렵겠네. 하고 말하면서 빨간 셔츠가 실을 바다에 던졌다. 봄은 꼭 도미라도 낚아 올릴 기세다. 왜요? 교감 선생님 솜씨라면 충분히 잡으시지요. 게다가 오늘은 바람까지 자는데요, 뭘. 떠버리는 아첨을 하면서 자기도 실을 잡고 바다로 던져 넣었다. 실 끝에 낚시추인지 납덩이만 붙어 있을 뿐 낚시찌가 없다. 자, 선생도 해야지요. 실 있습니까? 하고 빨간 셔츠가 쳐다보면서 묻기에 실은 남을 만큼 있지만 찌가 없습니다. 했더니 찌가 없다고 낚시를 못하는 것은 풋내기들이나 하는 소리지요. 이렇게 해서요. 실이 바다 밑에 닿았을 때 배전에서 검지손가락으로 움직임을 살피세요. 그러다 놈들이 삼키면 손끝에 느낌이 옵니다. 그럼 되는 거죠. 라고 한다. 그러더니 왔다 하면서 실을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뭔가 잡았나 보다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미끼만 뜯어먹은 모양이었다. 쌤통이다. 한쪽에서는 떠버리가 교감 선생님, 지금 그놈이 빠져나간 건 정말 아깝네요. 교감 선생님 솜씨로도 놓치신 걸 보면 오늘 영 운이 안 따라줄 것 같은데요. 뭐 놓치긴 했어도 찌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요. 브레이크가 없다고 자전거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태도 아니겠습니까? 떠버리는 혼자 잘도 주절된다. 주먹으로 그 주둥이를 한 방 갈겨주고 싶다. 나도 사람이다. 교감 혼자서 새낸 바다도 아니고 말이야. 이럴 때 다랑어라도 한 마리 걸려주면 좋잖아. 하고 생각하면서 실을 던지고 적당히 손끝으로 다루고 있었다. 잠시 기다리니까 뭔가 실끝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곧 분명 뭔가 걸렸다. 살아있는 놈이 아니고선 이렇게 줄을 앞뒤로 흔들지 못할 거야. 좋아, 잡았다. 하고 단숨에 쭉 잡아당겼다. 어이구 잡으셨나 봐요. 청출 어람이라더니. 하고 떠버리가 무슨 소린지 떠드는 사이에 실을 거의 끌어당겨 물속에 약 1m 정도만 남겨두었다. 배전에서 내려다보니 은어처럼 줄무늬가 있는 물고기가 실 끝에 걸려 양옆으로 헤엄치면서 내가 손가락으로 잡아 끄는 대로 딸려 올라왔다. 재밌구나.
물 위로 올라오면서 풀쩍 튀어오르는 바람에 난 얼굴에 소금물을 뒤집어 썼다. 비위가 상했다. 하지만 꾹 참고 바늘을 빼내려고 하는데 잘 빠지지 않았다. 물고기를 잡은 손이 미끄덩거렸다. 정말 비위가 뒤틀렸다. 귀찮아져서 실을 쭉 잡아당겨 배 바닥에 내리쳤더니 금세 죽어버렸다. 빨간 셔츠와 떠버리는 놀라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나는 바닷물 속에 손을 담그고 박박 문질러 씻어내고는 냄새를 맡아보았다. 여전히 비린내가 났다. 정나미가 뚝 떨어졌다. 이젠 뭐가 걸려들어도 물고기는 잡고 싶지 않다. 물고기들도 잡히고 싶지 않겠지. 서둘러 실을 둘둘 감아버렸다. 첫 번째로 걸린 놈이 고르킬에서야. 떠버리가 건방을 떨면서 선수치자. 고르키라면 러시아의 작가와 비슷한 이름이네요. 하고 빨간 셔츠가 말을 받는다. 그렇네요. 정말 똑같네요. 하고 떠버리가 맞장구를 친다. 이것도 빨간 셔츠가 갖고 있는 고약한 버릇이다. 누굴 만나든 외래어를 주절주절거린다. 누구에게나 각자 나름대로 그 전문 분야가 있게 마련이다. 나 같은 수학교사가 고르키인지 샤르키인지 알게 뭔가. 좀 알만한 소리를 하면 좋을 것을. 프랭클린이나 푸싱 투 더 프론트처럼 나도 알만한 이야기를 하면 어때서. 빨간 셔츠는 가끔 제국문학인가 하는 잡지책을 학교까지 가져와서 봄을 다루듯 조심조심 읽곤 한다. 거센 바람 얘기로는 빨간 셔츠가 떠들어대는 외국 이름들은 다 그 잡지에 나오는 것들이라고 한다. 이러니 제국문학도 문제다. 그 다음부터는 빨간 셔츠와 떠버리는 뭔가 잡으려고 애를 써서 결국 약 1시간 사이에 둘이서 15마리를 낚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잡히는 것마다 그 고르키였다. 도미는 약에 쓰려고 해도 없었다. 오늘은 러시아 문학이 성공했군요. 하고 빨간 셔츠는 떠버리에게 말한다. 교감 선생님 솜씨로도 고르키밖에 안 걸리는 날이니 제 실력으로야 고르키인 게 당연하지요. 하고 떠버리는 또 아첨을 했다. 뱃사공에게 물어보니 이 조그만 물고기는 가시도 많고 맛도 없어서 사람이 먹지는 못하고 그냥 비료로 쓴다고 한다. 빨간 셔츠와 떠버리는 1시간 동안 사력을 다해 비료를 낚아 올린 셈이다. 가련하기 그지없다. 나는 한 마리만 잡고 이내 실증이 나서 배 바닥에 드러누워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낚시젤보다 그쪽이 훨씬 운치 있고 좋았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서 소곤소곤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내 귀에는 잘 들리지도 않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호를 생각하고 있었다. 돈이 있어서 기호와 함께 이런 멋진 곳에 놀러 오면 참 좋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경치가 펼쳐진 곳이라도 떠버리 같은 녀석과 같이 와서는 재미가 없다. 주름투성이 노인네지만 기호는 어디에 데리고 가든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런데 아까부터 뒤에서 두 사람이 키득키득대기 시작했다. 웃음소리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들려서 확실히는 모르겠다. 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모르니까요. 그게 죄지요. 저런, 메뚜기를... 정말이에요. 나는 다른 말들은 관심도 없었지만 메뚜기라고 하는 떠버리의 말을 듣고는 귀가 번쩍 뜨였다. 떠버리는 무엇 때문인지 메뚜기란 말에는 일부러 힘을 줘서 내가 확실히 들을 수 있게 하고는 다시 소곤소곤 안 들리게 말을 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만 귀는 뒤쪽으로 곤두세우고 있었다. 아, 요번에도 후타가 그럴지도 모르는데. 튀김, 하하하. 꼬드겨서 당고도. 말소리는 이렇게 띄엄띄엄 들렸지만 메뚜기, 튀김, 당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틀림없이 지금 자기들끼리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큰 소리로 하든지 내 험담을 하려면 아예 자기들끼리 와서 할 일이지. 나는 왜 끌어들인 거야? 정말이지 상종 못할 놈들이다. 메뚜기든 꼴뚜기든 어쨌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교장이 자기에게 맡겨두라고 하기에 너구리 체면 생각해서 지금까지 꾹 참고 있는데 떠벌이 주제에 쓸데없이 끼어들다니. 방 안에 틀어박혀서 붓이나 빨고 있지. 내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두고 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후타가라든지 꼬드겨서라고 한 말이 신경 쓰였다. 후타가 나를 꼬드겨서 사건을 크게 만들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후타가 학생들을 꼬드겨서 나를 골탕 먹인 것인지 잘 모르겠다. 파란 하늘을 보고 있자니 햇빛이 점점 약해지면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모기향 연기처럼 생긴 구름이 저편으로 퍼져가서는 안개가 낀 듯했다. 이제 돌아가지 하고 빨간 셔츠가 그제서야 정신이 난 듯이 말하자 떠버리가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밤엔 마돈나 아씨 만나러 가십니까? 하고 묻는다.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아니에요. 하면서 뱃전에 놓아두었던 것들을 정리한다. 에헤헤헤, 괜찮아요. 들어도 뭐. 하고 떠버리가 돌아서는 순간 나는 도깨비 눈을 하고 떠버리의 머리를 쏘아보았다. 떠버리는 햇빛을 핑계 삼아 이맛살을 찌푸리더니 얼른 등을 돌려 잡은 물고기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놈들 벌써 다들 뻗었네 했다. 정말로 시건방진 놈이다. 배는 잔잔한 바다를 뒤로하고 무트로 향했다. 선생은 낚시가 별로 재미없었나 봐요. 빨간 셔츠가 말을 걸어서 글쎄 저는 누워서 하늘 구경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막 붙인 잎담배를 바닷속으로 던졌더니 슉 소리를 내며 노를 저어 갈라진 물결 위를 동동 떠다녔다. 빨간 셔츠가 계속해서 선생이 우리 학교에 새로 와서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으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하고 낚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했다.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좋아들 한다니까요. 그렇지요, 요시카와 선생. 하고 빨간 셔츠가 떠버리를 보면서 묻자. 아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좋아 난리지요, 난리. 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실실 웃었다. 이 자식이 내뱉은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이 거슬린다. 빨간 셔츠가 나에게 다시 하지만 선생, 조심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어차피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것 좀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실제로 나는 이 학교를 그만두든지 그놈의 기숙사 돼지 새끼들한테 끝까지 사죄를 받아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참이었다. 내 말을 받은 빨간 셔츠는 그렇게 말하면 더할 얘기는 없지만 내가 한 말은 교감으로서 선생이 염려가 되니까 한 말이니 나쁘게 듣진 마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엔 떠버리가 교감 선생님은 확실히 선생에게 호감을 갖고 계시지요. 나도 같은 도쿄 출신이라 될 수 있으면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오랫동안 선생과 함께 이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법 사람다운 말을 했다. 너한테 신세를 지느니 차라리 목을 메고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떠버리는 말을 계속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학생들은 선생이 우리 학교에 새로 온 것을 무척이나 환영하고는 있는데 거기엔 여러 사정이 있어서 선생도 화가 날 때가 물론 있겠지만 본인 쪽에서 참고 넘기겠다 생각하고 인내심 있게 지켜보세요. 결코 해를 끼치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러 사정이 있다니 무슨 사정입니까? 그게 좀 복잡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될 테죠. 그렇지 않나요, 요시카와 군? 하니까 맞습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서 하루 이틀로는 파악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말입니다. 하고 떠버리도 빨간 셔츠와 똑같은 말을 했다. 그렇게 말 못할 사정이라면 안 들어도 좋습니다. 선생님 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하자 빨간 셔츠도 그렇죠. 말을 시작해놓고 그만두는 것도 무책임한 짓이죠. 이 정도만 이야기해 두지요. 이렇게 말하면 좀 못합니다만 선생은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서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선생이 학교에서 배운 것대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한다. 배운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겁니까? 저런저런 그렇게 내놓고 물어보니까 경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야 부족하겠지요. 이력서에도 썼지만 23해하고도 넉 달밖에 안 살았으니까요. 저기 그래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용당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누가 이용하려고 한데도 겁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겁날 건 없겠지만 이용당하는 건 어쩔 건가요? 바로 선생 전임자가 이용당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요. 떠버리가 어째 조용하다 했더니 뱃머리 쪽에서 뱃사공과 낚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하기가 쉬웠다. 제 전임자가 누구한테 이용을 당했습니까? 그걸 얘기하면 그 사람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고 말이지요.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처음 우리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거니까 첫 경험을 잘 치르지 않으면 우리도 선생을 이곳으로 부른 보람이 없고 아무쪼록 신경 좀 써주세요. 신경을 써달라고 해도 이 이상 더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나쁜 짓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빨간 셔츠가 호호호호 하고 웃었다. 물론 나쁜 짓을 안 하면 되지만 자기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통이 큰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뒤끝이 없어 보여도 친절하게 묵을집을 알선해 준다 해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휴, 이거 벌써 쌀쌀해지네. 이제 정말 가을인가 봐요. 바다 쪽은 벌써 안개 때문에 자주 새기네요. 라고 말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쁜 길로 들어서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나쁜 것에 물들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믿고들 있는 것 같다. 가끔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을 보면 도련님, 부잣집 도련님 하면서 비꼬곤 한다. 그렇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솔직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말고 차라리 거짓말하는 법이라든가 사람을 의심하는 기술, 사람 등치는 술책을 가르치는 편이 이 세상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빨간 셔츠가 호호호 한 것은 내가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웃은 것이겠지. 하지만 순수하고 솔직한 것이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라면 어쩔 수 없다. 기호라면 이런 때
결코 웃지 않을 것이다.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기호가 빨간 셔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경적이 뿌하고 울리자 배는 해변가 모래밭에 뱃머리를 갖다 댔다. 나는 뱃머리에서 어이차 소리를 내며 뛰어내렸다.